자, 문제 좀 확인을 해볼 텐데요. 1번에 5번, 2번에 4번, 3번에 5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1번에 대해서 친구들이 좀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1번 얘기했을 때 여기서 색감을 드러내는 시어를 활용하여 시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뭐 어떤 그 국어 선생들은 이런 것들이 뭐 무조건 맞는 문항, 뭐 절대적인 선지, 뭐라 그러더라. 무슨 선지 뭐 얘기하는데 어쨌든 얘는요 색채어가 들어가거나 색감이 드러나는 시어가 있다고 한다면 거의 틀릴 일이 없습니다. 시적 분위기를 형성한다는 게 뭐야? 시의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시에서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내는데 색채어가 혹은 색감을 드러내는 언어가 쓰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뭐가 있는데요? 나에서는 흰색, 분홍 얼룩, 뭐 흰빛 이런 거 있잖아요. 가에서는요 풀바퀴, 또 연지가 붉은색 볼터치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한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근데 4번을 갖고 선생님이 또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대화체나 독백체 이런 것들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거 대화체 아닙니까? 독백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다면 선생님은 대화체의 일종의 좀 기준을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 대화체라는 건 어쨌든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케이스가 될 수 있겠죠. 하자가 2명이거나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 송민국 같은 경우가 그런 예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정철의 송민국 같은 거. 그쵸? 감정을요. 알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체적인 청자를 설정하거나. 내가 이야기를 해. 근데 당신이 이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너가 알아줬으면 좋겠어. 땡땡이야. 라고 부르던가.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청자가 있다면 이건 대화차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사람과 대화하는 거잖아. 그치? 아니면 뭐 편집글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자 그러면 대화체와 상반되게 우리 여기에 나와 있는 독백체는 무엇이냐? 지 혼잣말이죠. 근데 이 지 혼잣말을 왜 하느냐? 지 혼잣말이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눈치챌 수 있느냐 사실 애매한 지점들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독백체는 왜 할까? 자기 생각을 전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쵸? 우리가 독백을 왜 합니까? 독백을 왜? 내 감정을 지금 남들이 듣지 않고 나 혼자 얘기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보통은요, 독백체는요, 이 화자의 어떤 내면 세계라든가 얘가 태도가 약간 이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요. 내면 세계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태도가 나온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반성적이라든가 성찰적이라든가 관조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야기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관조와 성찰을 조금 알아보자. 반성이라고 하는 건 내가 그래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좀 뉘우치고 잘못을 뉘우치고 생각해보고 하는 것들이 반성이죠. 성찰은 뭐야? 성찰은 가만히 이게 깊게 생각하는 게 성찰이에요. 근데 보통 자아 성찰을 많이 하죠. 아니면 어떤 대상에 대해서 성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시적 대상이 됐건 아니면 화자가 됐건 깊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관조는 뭐예요? 어떤 대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겁니다. 써주세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생길 수 있느냐? 어떤 대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 대상의 속성을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그 대상에 대해서 시적 대상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속성을 더 확장해서 뭔가 다른 의미로 뭔가 비유 상징들을 든다든가 아까 얘기했듯이 자연물 같은 것들 혹은
의미 부여한다든가 아니면 적어도 뭔가 교훈이나 깨달음 같은 것들을 발견해내겠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명탄적이라고 하는 거 감탄하는 거지만 이게 무조건 놀라움만 얘기하는 게 아니다. 희노애락. 그러니까 어떤 감정이 극에 달할 때를 얘기를 하는 것이다. 알았죠? 극에 달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게 명탄적 표현이다. 수미상관이라고 하는 건 뭐냐? 머리와 꼬리가 같다, 유사하다, 문장 형태가 유사하거나 살짝 변주더라도 어쨌든 비슷하게 서로 짝을 이루는 것들을 수미상관이라고 얘기한다. 이런 것들은 구조적인 안정감, 통일성을 준다고 볼 수가 있겠다. 그쵸? 자, 그러면 1번에 있는 내용들 어느 정도는 얘기가 됐을 거고. 자, 2번, 3번에서 혹시 질문 있나요? 없나요? 그러면 독서에서 몇 페이지냐면 44페이지. 44페이지 내용을 전부 얘기하진 않을 텐데 여러분들이 경제를 배우는 친구도 있겠고 안 배우는 여기 이과만 있나? 다 이과인가요? 아니요. 문과 누구? 경제 하나요? 예. 그러면 잘 알겠네. 그쵸? 물어봐야지. 우리 오늘 지각한 재밌게 물어보고. 왜 갑자기 얼굴이 피곤해졌어? 환율 얘기 나오거든요. 첫 번째 1문단에서는 정책수단의 어떤 특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뭐 강제성이라든지 뭐 직접성이라든지. 근데 이거는요 사실 잘 나눠서 빠르게 파악하고 이해하면 돼요. 얘는요 시간 많이 들일 필요 없어요. 첫 번째 문단에서는. 두 번째 문단에 더 분명하게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이 나오는데요. 바로 환율입니다. 여러분들 45페이지에 보면 빈칸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환율에 대해서 가볍게 쓰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이 환율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우리 지민이가 얘기해보자. 환율이 뭐야? 환율이요? 예! 예, 우선 한 원화가치 이렇게 다른 가치 가는 데. 아주 구체적으로 잘 얘기했는데 조금 더 정리를 하자면 한 화폐와 다른 화폐의 교환 비율 정도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치? 오케이, 좋아요. 잘 얘기했어. 원화 가치 대 달러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예를 들어도 돼요. 어떤 화폐 가치 사이에 이렇게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화폐 가치 사이의 교환 비율이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돈도 물건이라는 거예요. 돈도 가격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물가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잘 알 겁니다. 물가가 뭐예요? 물건의 가격이죠. 태국에서 왔어. 국가가 허락한 허브. 얘가 있어. 야돔이라고 하는 이 뭐냐 허브 무슨 뭐 치료제까지는 아니고 뭐 이런 게 있어. 얘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얼마 주고 샀더라? 10,000원 안 해요. 근데 10,000원이라고 치자. 예를 들어 이 통 하나가 10,000원이야. 얘 가격은 그 나라에서 정해져 있겠지. 난 태국 돈이 뭔지 잘 몰라. 뭐니? 바트. 바트야? 뭐 X 바트라고 해보자. 정해져 있어. 근데 내가 10,000원 주고 샀다가 예를 들어서 내년이 되니까 내년에 또 샀어. 30,000원이 됐어. 이 값은 변하지 않았다고 치자. 가격이 안 올랐다고 치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우리나라 돈의 가치는 어떻게 된 거야? 떨어졌어요. 왜? 이제는 10,000원 갖고 못 사요. 30,000원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 X 대 1이 된 거예요. 10,000원이 된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X 대 30,000원이 된 거야. 그러면 10,000원의 가치는 떨어진 거예요. 원화 가치는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된다?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돈도 물건이라는 거예요. 돈도 어떤 재화라는 거예요. 이 재화는 결국에 뭐와 뭐의 법칙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원화 가치라고 하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물건과 같으니까 원화도 물건이니까 수요와 공급의 법칙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면 원화 가치가 떨어진 사례라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 다시 얘기하면 우리나라 원화의 수요만 먼저 얘기할게요. 수요가 떨어지는 거죠. 감소하는 거죠.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수요가 떨어지면 가격은 떨어져요. 자연스럽게. 그렇죠? 이거 한번 생각해보자. 여러분들 허니버터칩이 유행할 때 살아있었죠? 지각 능력이 있었죠? 그때. 아닌가요? 허니버터칩이 한때 유행했었던 적이 있었어. 그게 뭐 지금 한 1,500원 하니? 1,000원, 1,500원 이 정도 하잖아요. 1,500원짜리를 누가 막 선생님 같은 아저씨들이 막 편의점에서 딸내미한테 사주려고 막 기다리고 있다가 10,000원이라도 사겠어 막 이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야. 한 봉지에 냄새만 맡게 해주세요 막 이런 SNS 얘기도 있었단 말이야. 그럼 뭐야? 수요가 많이 올랐다는 얘기지. 수요가 오르니까 가격을 높여요. 그쵸? 왜? 물건은 정해져 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는 봐봐. 수요가 감소하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지겠지. 그러면 원화의 수요가 감소하다는 건 원화를 쓰질 않는다는 거야. 세계 사람들이. 이해돼요? 이해되죠? 우리나라 사람도 어차피 원화를 쓰겠지. 근데 세계에서 별로 원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거 이해돼요? 그러니까 원화를 별로 안 찾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화의 수요가 감소하는 예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 야 한국에 전쟁이 났다든가 원화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원화 갖고 있었던 거 내가 만약에 한국 여행 갔다가 원화가 남았어. 근데 한국 전쟁 났대. 그럼 이거 어때? 같이 떨어지겠지. 에이 팔아버려. 이렇게 되는 거야. 혹은 한국에 전쟁이 나거나 아니면 기업이 망했어. 도산하거나 아니면 그래 어떤 물건이 있는데 이 물건의 유행이 떨어지면 어때? 한국 물건의 수요가 줄어든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 BTS 때문에 한국 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BTS가 물론 BTS 좋아하는 사람 많이 있겠죠?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BTS가 만약에 안 좋게 은퇴를 했어. 어떻게 돼? 한국에 더 이상 안 오겠지. 한국 여행이 줄어들겠지. 그치? 그러면 당연히 한국 돈을 많이 안 사겠지. 이거 이해돼요? 한국 돈을 많이 안 찾으니까 수요가 감소하지. 수요가 감소하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오케이? 자, 또 한편 반대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원화 가치가 상승하는 예를 한번 들어보자. 이건 지금 수요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통화량 얘기한다 보면 공급도 같이 얘기해야 되겠지. 한국 돈이 많이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공급이 커지니까 당연히 가격은 떨어지네요. 그것도 있을 수 있는 얘기죠. 갑자기 미친 듯이 돈을 많이 찍어냈다고 쳐보자. 그러면 어때? 화폐 가치가 떨어져요. 그쵸? 이거 이해되나? 왜? 공급이 너무 많이 진행되잖아. 한국 돈도 물건이란 말이야. 봐봐. 추파춥스가 지금 이만큼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다 먹고 싶다고 치자. 그럼 나눠줄 수 있지. 근데 이거 하나밖에 없어. 아니면 3개밖에 없어. 근데 사람은 몇 명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이야. 그러면 2명을, 3명은 못 먹는 거지. 3개밖에 없으면. 그치? 그러면 수요가 있는데 수요는 일정한데 공급량이 적어지면 가격은 올라. 그치? 사람들이 많이 찾을 거야 이거를. 그치? 근데 반대로 수요가 넘쳐나. 그러면 안 먹어. 혹은 안 찾아. 그럴 수도 있겠죠. 그쵸? 아니면 그래 너네들이 다 먹는다 하더라도 남죠. 그러면 이것의 가치는 확실히 떨어지겠죠. 그쵸? 자, 그런 식으로 원화 가치가 상승한다. 아까 공급 얘기했는데 지금 수요만 얘기할게요. 자, 원화 가치가 상승한다라고 한다면 얘는 다시 얘기하면 우리나라 돈의 원화 수요가 증대된다는 거야. 증가한다는 거야. 다시 얘기하면 어떤 예를 들 수 있냐면 그래 한국 여행을 많이 찾는다. 여행자가 늘었어. 한국 기업이 굉장히 뭔가 주가가 올랐어. 아니면 그 기업에서 만든 물건의 수요가 한국 물건의 수요가 올랐어. 이 정도로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수출과 수입의 관계에서 만약에 원화 가치가 하락됐을 때 이득 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원화 가치가 하락됐을 때 이득 보는 사람들은 수출업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 다른 게 다 동일하다고 치고 수출업자는 어떠냐면 얘네들은 가격 경쟁력이 생기는 거야. 예를 들어 볼게. 요즘에 삼성폰이 잘 나가잖아. 뭐 이렇게 막 폴드 5, 폴드 5래. 폴드 5는 내가 쓰던 거야. 폴드 A, 뭐 울트라 폴드, 뭐 이런 거 나오잖아. 그래가지고 뭐 일본에서도 많이 팔리고 한대요. 만화책 기술을 해가지고 많이 팔린대. 넘기는 게 스타일. 근데 예를 들어 만약에 원화 가치가 떨어졌어. 엔화와 원화의 가치의 그 환율이 떨어졌어. 그러면 예전에는 한 200만 원 주고 사던 폴드폰을 야 170만 원 됐대. 30만 원 게이드. 그러면서 더 많이 사지 않을까? 그치? 가격이 떨어지는 거야. 가격이 떨어지니까 가격 경쟁력에서 유리한 거야. 그럼 수출업자들은 더 많이 팔게 돼요. 물론 이 생각을 할 수 있어. 우리 원화 가치가 너무 많이 떨어지면 수출업자들도 불리하지 않을까요? 근데 많이 팔면 박리담회하면 괜찮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의 조건들이 좀 들어가겠지. 자, 그리고 이거 다 적어야 돼. 자, 그리고 여기 부분에 그래 이득 보는 사람들. 그러면 원화 가치가 올랐을 때 이득 보는 사람들은 수입업자가 돼요. 원화 가치가 올랐다는 건 이제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지. 만약에 나는 수입을 해가지고 원자재를 사는 사람이야. 옛날엔 100만 원으로 10개를 샀어. 한 개당 10만 원이었어. 근데 이제 100만 원으로 12개를 사. 그러면 이득이잖아. 그치? 우리의 원화 가치가 올랐기 때문에 달러 대 원화, 뭐 혹은 엔화 대 원화 이런 가치가 올라서 나는 물건 10개 샀던 거를 똑같은 가격으로 12개, 15개를 살 수가 있어. 그럼 이득이죠. 그쵸? 수입업자가 이득이 되는 거야. 원화 가치가 올랐을 때. 이걸 좀 적어주시고요. 정신 차려라. 이거 써야 돼. 다 적었나요? 보세요. 공급은 또 다른 차원이겠죠? 공급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공급이 너무 많이 수요보다 너무 많이 된다 그러면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겠죠. 수요가 일정한데 그 일정한 수요보다도 모자라는 공급이다. 그러면 가격은 많이 오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보자. 다 썼죠? 네. 예. 한 단락 정도를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금리도 조금 얘기하겠네. 세 번째 단락 한번 봅시다. 세 번째 단락에 물가 경직성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물가 경직성 뭐냐면요. 물가는요, 잘 안 바뀐다는 거야. 자, 근데 앞서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환율은요, 시시각각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미국을 간다, 일본을 간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환전을 별로 안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막 돈을 많이 벌거나 그렇지 않겠지만, 나중에 뭐 친구들끼리, 인천고 친구들끼리 여행 갔다고 쳐보자. 일본에 가. 일본 오사카 가서 생맥주를 먹겠어. 그러면서 갔어. 근데, 가기 전에 환율들을 보면요, 시시각각 바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890원일 때가 있고 900원일 때가 있고 920원일 때가 있고 막 이렇단 말이야. 그게 하루 이틀 사이에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환율은요 단기적으로 변동이 커요. 단기적으로. 근데 물가는 어때? 경직적이야. 그러니까 물가는 한번 바꾸면 잘 안 바뀌어요. 그쵸?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들.
닭들이 많이 폐사했대. 그래가지고 닭들의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치킨 값이 비싸졌대. 그래서 예전에는 18,000원에 먹던 것을 지금 2만 원에 먹어야 돼. 근데 한번 올리면 닭들이 다시 살아난다고 해서 혹은 다시 새로운 닭들이 많이 이제 생산된다고 해서 갑자기 또 내린가요? 아니죠. 18,000원 내리지 않죠. 그런 것들이에요. 자, 물가 경직성에 따른 환율의 오버슈팅. 오버슈팅이 뭐냐면요. 앞에서 조금 얘기가 됐는데 경제 변수가 단기에 지나치게 상승 또는 하락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물가는 경직적이야. 물가는 안 바뀌어. 근데 환율은 많이 바뀌어. 그러니까 쉽게 오르거나 쉽게 떨어져가지고 오버슈팅이 일어나는 거야. 단기적으로 오버슈팅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알아야 된다? 통화를 금융자산의 일종으로 보고 경제 충격에 대비해 장기와 단기에 환율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알아보자. 경제 충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때 물가나 환율은 충격을 흡수하는 조정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물가는 단기에는 장기 계약 및 공공요금 규제 등으로 경직적입니다. 단기에는 경직적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신축적으로 오르락 내리락 한다. 조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면에 우리 환율은 어떠냐? 환율은 단기에도 신축적인 조정이 가능하다. 자, 이런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막 여러분들 만약에 미국으로 여행 간다, 일본으로 여행 간다, 중국 여행 간다 해서 뭐 환율 검색을 해보면 아마 그래프가 하루에도 왔다 갔다 많이 할 겁니다. 그쵸? 그래서 선생님도 앱으로 만약에 일본 여행을 간다 그래서 한다 그러면 새로 고침을 눌러야 돼. 바뀌어. 아까는 100만 원을 뭐 이렇게 바꾼다라고 하면 10만 원이 나왔는데 지금은 9만 원밖에 안 나올 수도 있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환율은 단계도 신축적인 조정이 가능하다. 이런 물가와 환율의 조정 속도 차이가 오버슈팅을 초래하게 된다. 물가와 환율이 모두 신축적으로 조정되는 장기에서의 환율은 구매력 평가설에 의해 설명되는데 이에 의하면 장기적인 환율은 자국의 물가 수준을 외국 물가 수준으로 나누는 비율로 나타낸다. 그렇대요. 그래야지 아무래도 우리 뭐 맥도날드의 빅맥 수치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 거 경지시간 배운 적 있죠. 빅맥 지수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예. 빅맥이 3개 다 비슷하게 깔려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빅맥을 얼마로 치는지 이런 것들이 경제적인 물가의 어떤 지표가 될 수 있고 환율의 지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를 균형 환율로 보는다. 가령 국내 통화량이 증가되어 유지가 될 경우 장기적으로는 자국 물가도 높아진다. 통화량이 증가하면 물가도 높아져서 장기적인 환율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그냥 그대로 증가의 어떤 정비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통화량을 물가로 나눈 실질 통화량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자, 조금만 더 읽어봅시다. 자, 단기적으로는 물가의 경직성으로 인해서 구매력 평가에 기초한 환율과는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오버슈팅이 또 단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국내 통화량이 증가했어. 그러면 통화량이 증가했다는 건 화폐가 많이 공급됐다는 거예요. 화폐 공급이 늘어났다는 거야. 그럼 화폐도 돈이잖아요. 아니, 물건이잖아요. 물건의 공급이 늘어난 거예요. 공급이 늘어나면 다른 것들이 동일하다는 상황에서는 어때? 가치가 떨어져요. 그쵸? 흔해지니까. 그러면 그게 유지될 경우 물가는 경직적이어서 실질 통화량은 증가하고 이에 따라 금리는 하락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금리가 뭐냐면 요것만 얘기하고 마무리할 거야. 잘 들어. 자, 이자율이에요. 이자율은 화폐 가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자율이 뭐니? 이자의 비율이야. 경제침 공부한 친구들 다 알겠고 여러분들 저금하면 잘 알겠지만 이자율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 우리가 금액을 어느 정도 저금을 했을 때 그 저금에 대한 일정 비율로 이자가 나오는 거죠. 그쵸? 아니면 우리가 돈을 빌려주거나 할 때. 그치? 그런 것들이 이자율이 되겠는데 이 이자율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100만 원을 넣어놨어. 다음 달 되니까 110만 원이 됐어. 이자가 10만 원이야. 개인들. 그러면 돈을 많이 넣겠죠. 적금을 많이 넣고 저금을 많이 하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돈을 귀하게 여기겠죠. 돈 안 쓰고 모아두려고 하겠죠. 그쵸? 화폐 가치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자율이 지금보다 증가된 상황이잖아. 100만 원, 10만 원 얹혀서 다음 달 10만 원, 110만 원이 되는 거. 그쵸? 이자율 10%잖아요. 달마다 10%야. 쩔어. 그치? 그러면 돈의 가치는 증가하는 거죠. 돈 안 쓰려고 하겠죠. 돈 모아놓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100만 원 넣어놨는데 다음 달 되니까 100만 1원이야. 1원밖에 이자를 안 줘. 그러면 이쓰라 많아잖아. 100만 1원이나 100만 2원이나. 그치? 그러니까 이 돈을 딴 데다 쓰는 거야. 그럼 어때? 다시 얘기하면 화폐 가치가 늘어나잖아요. 화폐 가치가 증대되면 사람들이 돈을 안 쓰려고 그래. 그러면 돈이 모아져. 그치? 돈이 안 풀려. 그러면 시중의 통화량이 감소할 거예요. 이해가 금리가 하락하잖아요. 금리가 하락한다는 건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어때? 사람들이 돈을 풀어요. 다시 풀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 야, 이거 있으나 마나야. 이거 투자하자. 이런 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자, 국가 간의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금리가 하락되면 투자의 근데 여기서는 이제 물론 선생님은 아까 저금만 얘기했지만 투자도 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지니까 단기적으로 투자 자금도 해외로 빠져나간다. 그러면 이거 한번 생각해보자. 여기에서는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우리나라 돈이 쓸모가 없게 된 거죠. 그치? 우리나라 돈이 쓸모가 없게 됐으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투자도 저조해지겠죠. 야, 우리나라 지금 물건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팔려. 화폐 가치가 떨어졌어. 그러니까 투자에서도 크게 이득 보지 못할 거야. 그러니 외국인들이 자기네들이 투자했던 자금들을 빼거나 아니면 다른 해외 투자로 바꾸겠죠. 이런 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금리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자율이다. 화폐 가치다. 이 화폐 가치에 따라서 통화량과의 연관관계가 있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파악하셔도 문제 풀기에 용이할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